집을 짓는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건축주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해달라, 어떤 것도 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요구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하나 사항에는 전부 다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시공자는 당연히 이 비용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축주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숨소리까지도 다 비용이 포함될 정도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한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시공자가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때입니다. 이제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할 시점에는 어떻게 보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오케이 하거나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타이밍입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꼭 명시를 하면 상당히 괜찮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한 1, 2년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한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짓는 그런 집입니다. 이걸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당장도 차이 날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주도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조 공사 시 외부 개구부. 개구부는 이제 창이나 뭐 현관문 이런 게 해당이 될 겁니다. 골조 상하부 경사.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 그러시면 이 내용은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창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창문들이 단면으로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벽체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창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골조고 요 상하부에 경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골조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좀 그린 겁니다. 하부도 이렇게 골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창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빗물이나 이렇게 누수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골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부의 창틀에서도 물이 요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골조를 이렇게 꼭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비용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작업자들이 잘 이렇게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반대로 여기하고 반대로 만들면 이렇게 나면 창이 들어서고 나면 물이 더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좀 챙겨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두 번째는 옥상 외부 공간이 있을 때 꼭 방수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방수턱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면 여기 옥상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게 옥상이면 이렇게 이 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난간을 딱 세웁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통째로 이렇게 벽체를 세워 가지고 이 옥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방수턱을 만드는데 대부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 1층을 먼저 짓습니다.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이만큼 턱이 됐든 이만큼 턱이 됐든 방수턱을 만듭니다. 근데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가 외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잘못하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1층을 골조를 할 때 좀 형태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옥상 되는 부분이고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수턱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2층은 어떻게 하냐, 요 방수턱이 요만하면 이렇게 방수턱을 하고, 난간이 높으면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2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층 골조도 이게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조를 하면 여기도 방수턱이 돼서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턱을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 집이 나중에 이 연결되는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1층이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쳐버리면 여기 조인트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빗물이 요렇게 타고 바깥으로 외배 쪽으로 질질 물을 흐를 수도 있고, 이 벽을 타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 2층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옥상의 물이 2층으로 들어가서 이 빗물이 어떻게 되냐, 2층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이 빗물이 1층 천장으로 떨어져서 누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수를 고민하신다 그러시면 방수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달라. 사실 돈 안 들이고도 이거는 이야기를 하면, 골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방수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외부 공간, 옥상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간 벽에 비상용 배수구를 만들 것. 이것도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이 있고 2층, 여기가 옥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문이 있는 겁니다.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배수구멍은 이 바닥에 있거나 이렇게 벽에 이렇게 배수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이 배수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흔히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낙엽이 들어와서 쌓인다든지 구멍에,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돼도 그냥 먼지 같은 게 쌓여서 이 배수구멍, 이 커버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 배수구멍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멍이 그냥 있어도 배수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슬러지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더 많이 잘 배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많이 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뭐 장마철 이렇게 하면 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잘 못 해주면 물이 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상태까지 되냐, 이 집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까지 최악의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벽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 PVC를 꽂아놓은 게 그 역할인 겁니다. 내부 쪽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이나 뭐 방화문이나 문턱의 높이보다 낮게 해서 이 배수를 구멍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배수 구멍 높이를 너무 위에 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작업자들한테 그걸 다 100% 맡겨 놓으면 무조건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코어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좀 꼭 해놓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이건 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저게 뭐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번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추가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저 PVC 하나 꼽는데 뭔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놨는 거하고 안 해놨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건물이든 저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외부에 철사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굵은 철사가 있는데 이거를 꼭 저는 자르는 편입니다. 이걸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제가 그냥 하는 방법입니다. 거푸집을 사용하면 이 벽면에 쇠 같은 게 이렇게 탁탁탁 박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벽체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체 안에 심는 겁니다. 거푸집을 뜯고 나면 옆에 있던 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이거는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골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철사 같은 게 이렇게 굵은 철사 같은 게 탁탁탁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제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서 누수되는 경우는 드문데, 철사 같은 게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아래 위로 개구부나 그러면 층간 조인트 부분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굵은 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보면 이런 철근 부분에 타고 물이 들어가는 걸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철사들을 다 자릅니다. 뭐 여건이 되면 그 위에다가 규모가 작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뭐 조금 그쪽으로 녹이 안 쓸게끔 좀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타일 시공 시 전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신축을 하면 떠바리로 시공을 합니다.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물들은 본드로 많이 시공을 합니다. 압착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리모델링 하면 타일이 기존 있는 데서 그 위에다가 붙여서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드나 압착으로 시공이 가능한데, 신축을 할 때 이 바탕면이 이제 골조지 않습니까? 이 골조면에는 대부분 압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조면에 또 다시 한번 면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면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모르타르를 이렇게 해서 제가 타일을 붙이는 떠바리를 합니다. 떠바리하고 이제 압착, 이거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떠바리를 하는데, 떠바리 할 때는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렇게 올립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를 올리는데, 이게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시겠지 뭐냐,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기성품이지 않습니까? 이 모래가 제 느낌입니다. 요즘에는 이 모래가 너무 품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래가 너무 가늘고, 어떤 경우에는 굵고, 어떤 경우에는 모래에 마사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업체마다, 업체라 그러면 제가 골재상 이런 데서 물건을 봤는데, 너무 그 상황마다 모래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도 한 3년 정도 된 집인데 타일이 지금 조금 터져 가지고 지금 보수를 봐야 되는데, 그 집의 시기가 겨울 공사이고, 그 다음에 모래가 상당히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할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래에 너무 이제 마사가 조금 많이 끼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지역 일대가 다 그런 모래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또 이제 염분도 많이 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래가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일에 하자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시공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날씨의 문제도 있고, 뭐 제품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걸 하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지 말고 기성으로 나와 있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레미탈이라고 있습니다. 레미탈은 예전부터 조적이나 이제 미장용은 있었습니다. 요 근래는 이제 타일, 이제 떠붙임용 레미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이는 것처럼 이 특정 업체인데, 제가 이 업체하고 이 업체가 저한테 협찬할 리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떠붙임용 레미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이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모래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재료에 대한 불신은 조금 불신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비용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이 부분만 조금 비용하고 상관이 있을 겁니다. 모래하고 시멘트 섞으면 금액이 약간 저렴할 수 있는데, 이제 레미탈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시공하는 사람이니까 상담하는 단계나 계약할 때, 나는 타일 붙일 때 떠붙이는 저 레미탈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돈 더 달라고 이렇게 하지는 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골조 이제 개구부를 경사지게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옥상 방수턱 시공하는 거, 세 번째, 비상용 배수구 만드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외부에 나와 있는 면처리를 조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타일 시공 시 전용 레미탈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다 나가셨을 겁니다. 이제 다 나가셨는데 여기까지 계속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걸 알아야 계약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 다섯 가지 이야기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건축주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려고 어떻게 해야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 다 수용이 될까? 말로 수용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건물에 적용이 돼야 완벽한 거지. 내 집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집 짓는 구조를 아셔야 이게 될지 안 될지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있는데 대부분 상담을 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사장일 겁니다. 누구가 됐든 사장일 겁니다. 이런 다섯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사장이 오케이를 한 겁니다. 오케이를 해서 해주겠다. 근데 이 사장이 직접 시공을 하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 사장 밑에 누가 있냐? 이제 소장이 있을 겁니다. 사장이 바로 시공하는 경우 아주 드뭅니다. 저는 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 케이스지만 대부분 보면 현장에 소장을 둘 겁니다. 이제 소장을 두면 어떻게 되냐? 소장 밑에, 그러면 소장이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다 하냐? 그게 아닙니다. 소장 밑에 골조팀 사장이 있을 겁니다. 골조팀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골조 관련된 부분을 다 직접 자기가 손수하면 지금 말씀드린 사장, 소장, 골조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 밑에 소장이 있는데 소장 밑에 또 뭐 현장을 봐주는 뭐 과장이나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골조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골조 사장 밑에 골조 반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실제로 일하는 골조 작업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사장한테 이 다섯 가지를 전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럼 사장은 오케이 했는데 이 내용이 소장한테 전달되고 과장한테 전달되고 과장이 골조 사장한테 전달되고 골조팀 사장이 골조 반장한테 전달이 되고 또 실제로 작업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냐? 거의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걸 중간에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다 해도 저희가 골조 공사를 할 때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문 상하부나 그리고 벽부형의 이제 배수구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시기가 싹 지나가면 그냥 못합니다. 근데 그걸 탁 쳐다보고 이 사장이 모든 내용을 체크를 한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는 업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상담했던 사장이 바로 시공까지 다 해줄 수 있는지 잘 챙겨야 됩니다. 저 역시도 현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저거 이제 PVC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하는 사이에 그 부식을 덮어버려 가지고 그걸 뜯어내 가지고 다시 끼우는 경우도 있고 창 상하부 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걸 거꾸로 만들어서 설치해 놨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확인해서 뜯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현장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체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하고 상담할 때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계약하거나 상담할 때 뭐 A4지나 메모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넣어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100% 다 적용되는 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제일 좋은 거는 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잘못하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팀들은 골조만 하면 끝이고 1년 지나면 아무 상관없는, 이 집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뭐 5년 지나서 10년 이후에 하자 비용까지 고민해가면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집을 지을 때,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딱 이제 겨울쯤에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 계획을 하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집을 지으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